친정집 팔아서 나 좀 도와줘. 싫으면 네가 뭘 어쩔 건데.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볼까? 사업을 말리던 며느리한테 돈을 요구한 시어머니. 그것도 모자라서 싫으면 합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후반부에 진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며느리분 이야기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간호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2년째 일하고 있고 3교대 근무에 익숙해진 지는 오래됐어요.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게 불만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준혁 씨를 만난 것도 그런 제 기준에서였습니다. 중소물류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거든요. 연애 2년 동안 그 사람이 저를 실망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양가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작은 식장을 잡고 가까운 사람들만 불렀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주변에서 너무 소박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은 하루짜리 행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혁 씨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나눠 했고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꼭 따뜻한 국 하나를 끓여놨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면 시어머니였습니다. 준혁 씨는 외아들이었고 시어머니 강 여사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분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말씀도 조리 있게 하셨고 유행에도 밝으셔서 또래 어머니들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잘 모시면 되겠다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셨고 준혁 씨 어릴 때 사진을 꺼내 보여주시며 자랑하시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홀시어머니니까 더 신경 써드리라고 하셨고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귀가 너무 얇으셨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들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아들 말은 흘려들으시면서 처음 본 지인의 말은 고지곳대로 믿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해가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사고를 쳤어요.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대신 나서서 어떻게든 돌려받으려 했지만 결국 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가 혼자 소주를 마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등이 너무 작아 보여서 제가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사고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번째 사고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와 준혁 씨는 한동안 안도했습니다. 뼈 아프게 돈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계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조심하시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주변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몇 번이나 거리를 두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아들이 자기를 외롭게 만들려 한다고 서운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니었어요. 뭔가 또 터질 것 같은 느낌, 경험에서 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준혁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또 어머니 문제구나.
준혁 씨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엄마가 사업을 하겠대. 시어머니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사는 게 최고라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속만 썩는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로 사귄 지인과 함께 말이죠. 준혁 씨가 자세히 여쭤보니 상대방은 자칭 사업 경력이 화려한 60대 남성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는 눈치였고 이미 마음을 굳히신 상태였어요. 준혁 씨는 끝까지 말렸습니다. 사업 경험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과 동업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잃으면 노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어디에 쓰든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네가 나서? 그게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길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날 밤 준혁 씨 손을 잡고 오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성인이 자기 돈으로 결정하는 일을 자식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면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때 수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별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지인과 함께 소규모 컨설팅 업체를 차리셨고 처음 몇 달은 나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를 부르시더니 봉투를 하나씩 내미셨어요. 용돈이라고 하셨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내미셔서 결국 받았어요. 저희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뒀습니다. 왠지 나중에 돌려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시어머니는 또 다른 욕심을 내셨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추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준혁 씨가 아직 기반도 안 잡혔는데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크게 벌려면 한 가지로는 안 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또 마음대로 밀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결국 터진다는 걸.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였지 터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5달 뒤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준혁 씨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표정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 코트를 집어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어요. 처음엔 어디 많이 편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동업자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운영되던 사무실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렸다고 했어요. 집기도 서류도 사람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뒤늦게 그 지인의 집을 찾아가 보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고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집을 내놓은 건 몇 달 전이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돈, 시어머니가 평생 아껴온 퇴직금, 거기에 담보대출까지 사업에 들어간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준혁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워낙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그 상황이 너무 딱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서연아, 너희 친정집 있잖아. 그거 하나 처분해서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집을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모아 장만한 집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가셨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두 채를 가지고 계시니 한 채는 남는 거 아니냐고. 딸한테 나중에 줄 거 미리 당겨받는 셈 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힘드셔도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합가를 빌미로 친정에 압박을 넣으라는 말이었어요. 딸 가진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못 본다는 걸 이용하신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겠거니 계산하신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에게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어요. 준혁 씨는 다 듣고 나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콜이라고 해. 들어오시라고.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보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는 합가를 협박 카드로 쓰신 거지. 실제로 들어올 생각은 없으셨을 거예요. 막상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이면 오히려 당황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 씨가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시죠. 방 준비할게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는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왠지 알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정말로 짐을 싸들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던 날 저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이불도 새 것으로 꺼내놓고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화분도 창가에 하나 올려뒀습니다. 잘해드리자는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힘드신 상황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적어도 편하게 쉬실 수 있게는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짐을 풀면서도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마치 원래 이 집이 본인 집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마음이 복잡하실 거라고 이해하려 했거든요. 첫 한 달은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저와 준혁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했어요. 시어머니와 종일 붙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준혁 씨가 구해드린 동네 카페 홀서빙 알바를 낮 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집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세 사람 밥을 차렸어요. 3교대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서 바로 저녁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준혁 씨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잘 드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상에 올렸는데 수저를 드시자마자 한마디 하셨어요. 이 국 좀 싱겁지 않아? 나는 간이 좀 있어야 밥이 넘어가는데. 다음 날은 반찬 타령이었습니다. 맨날 이 반찬이야. 좀 바꿔가면서 해줘야 먹히지. 저는 그때마다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간도 더 맞춰보고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맞춰드릴수록 요구는 점점 세졌어요. 반찬 얘기로 시작한 잔소리가 어느 순간 집안 구석구석으로 번져갔습니다. 화장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였다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지적이 이어졌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겨우 눈을 붙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더니 이불 속에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누워있으면 몸이 더 피곤해. 움직여야 피로가 풀리지. 12시간 밤샘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혁 씨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준혁 씨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순간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생한다며 먼저 치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꼭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먼저 미안하다고 하시니
제가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봤자 제가 옹졸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구도를 정확하게 만들고 계셨어요. 낮 동안 저를 힘들게 하시고 저녁엔 아들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드는 척 하셨습니다. 그러니 준혁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려봤자 제가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다른 걸 했어요. 날짜와 상황을 꼼꼼하게 메모해뒀고 침실 스마트 스피커의 녹음 기능도 조용히 켜뒀습니다. 준혁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게 없는 상황에서 괜히 집안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시엔 저도 이걸 실제로 쓸 일이 생길 거라고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준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틀 연속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이상하게 어수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바를 나가셨는지 집 안은 조용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벽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나가셨던 거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귀에 걸렸지만 너무 피곤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집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나가신 것 같았어요.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문득 스마트 스피커 생각이 났습니다. 켜뒀던 녹음 기능이요. 별 기대 없이 재생해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내용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내용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야간 근무 나간 사이에 안방을 들여다봤더니 금부치가 꽤 된다고 그걸 모아두면 제법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눈치채기 전에 조금씩 챙겨두면 된다고 어차피 며느리는 야간 근무가 많아서 집을 자주 비운다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다시 한번 되감아 들었어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안방을 살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이전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졌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침실 물건들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느낌, 서랍 안 위치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 그냥 제가 피곤해서 착각 하나보다 넘겼던 것들이 전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안방을 드나들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저녁에 들어온 준혁 씨에게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엔 무표정하게 듣다가 안방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표정이 굳었어요.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준혁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그날 밤 준혁 씨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알바를 마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준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얼굴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멈칫하셨습니다. 준혁 씨가 말없이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녹음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발뺌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녹음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어요. 개거품을 물듯 오열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조차 더 이상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겪어온 뒤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우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셨어요. 준혁 씨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래드릴 마음도 더 몰아붙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잖니? 준혁 씨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준혁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오래 참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혁 씨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준혁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작은 방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셨어요.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붙잡아 주길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서셨을 때 준혁 씨가 말했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까처럼 오열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시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택시가 오고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무거운 것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홀가분하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너무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는 살던 시댁집을 처분하셨다고 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나니 큰 돈이 남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 동네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내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준혁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원룸으로 들어가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시어머니가 남은 돈을 또 어딘가에 넣으셨다가 날리셨다는 얘기가 지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준혁 씨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흔들렸던 제 마음이 부질없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했든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붙잡았어도 더 도와드렸어도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도셨을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뀌는 법이니까요. 저와 준혁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준혁 씨는 그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커졌고 오랜만에 같이 영화도 보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같이 힘든 시간을 버텨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저희만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준혁 씨가 퇴근해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임신 테스트기를 올려뒀거든요. 2줄이었어요. 준혁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돌아보더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보,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냐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준혁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 품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기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기뻐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그 모든 힘든 시간이 끝난 자리에 찾아왔다는 게 뭔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준혁 씨는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출근 전에 꼭 챙겨 먹어야 할 것들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뒀고 퇴근길에는 매번 뭔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병원 예약도 본인이 직접 잡고 검진 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차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따로 알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문자가 먼저 왔어요. 손주 생긴다는 얘기 들었다고 한 번만 보자고 하셨습니다. 준혁 씨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사는 게 저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걸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마음이 편해야 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 따를게. 준혁 씨는 그날 시어머니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준혁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홀가분하다. 저도 그랬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 얘기는 저희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신다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 얘기를 들어도 예전처럼 표정이 굳어지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시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그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도요. 출산 예정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준혁 씨가 미리 따뜻하게 데워둔 방에서 뱃속 아이한테 말을 겁니다. 별거 아닌 얘기들이에요. 오늘 병원에서 들은 얘기라거나 오다가 본 예쁜 노을 얘기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준혁 씨가 옆에 와서 배에 손을 얹고 같이 웃어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잘 살 겁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끝내 버텨냈습니다. 오늘 이 며느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한편으론 통쾌하셨을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고 버텨낸 오늘 사연자분처럼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들도 결국엔 자기 자리를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아빠잖아?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남들처럼 출퇴근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연구원이었고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반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신혼부터 당장은 시댁에서 시작해야 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주변에선 모두 말렸습니다. 신혼인데 무슨 시댁 식구랑 같이 살아? 너 그거 완전 고생길이야. 그래, 그러다 시어머니랑 사이 틀어지면 평생 고생이야.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해? 한 번 합가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친정엄마도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프라이버시 침해,
자유 없는 신혼생활을 각오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흔히 말하는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빨래도 손수해 주셨어요. 너 출근 준비 바쁜데 이건 내가 할게. 어서 씻고 와.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어떡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저 역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엔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도 말수는 적으셨지만 늘 제 편을 들어주시는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가끔 저에게 짜증을 낼 때면 시아버지께서 먼저 나서셨어요. 야, 너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래?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다 해주셨고 밥을 잘 못 먹는 저를 위해 과일도 깎아주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튼튼하게 자라야지. 시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왔다고 생각했었죠.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만나뵐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우리 딸이 복이 있나 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니. 제가 운이 좋죠. 친딸처럼 잘해주세요. 제가 아들을 낳고 육아를 할 때도 시어머니의 도움은 컸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도 먼저 일어나 달래주시고 제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손수 아이를 봐주셨어요. 분유도 타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아이가 아플 땐 새벽에도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를 남한테 맡겨? 아직은 내가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래도 어머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게 무슨 힘들다고. 손주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너는 그냥 아무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와. 시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저도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할 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집 한 채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며느리, 이건 네 앞으로 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댁살이 하느라 고생한 것도 많고 앞으로도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요. 아니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들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 시어머니는 직접 손편지까지 써주시며 증여의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을 제 앞으로 받았어요. 친정에서도 월세를 받고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제 앞으로 넘겨주셨기에 저는 나름의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만나서 내가 복 받았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여유롭고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분가한 후에도 저희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결혼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좋은 남편, 착한 아들, 따뜻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은 사실 폭풍 전야에 불과했던 것뿐이었어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착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 역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장을 간다며 며칠 집을 비운 상태였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그래? 재미있게 놀았어? 아니, 근데 나 아까 이상한 거 봤어. 아들의 목소리에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친구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빠 차를 봤어. 근데 아빠는 출장 가셨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차 번호가 확실해? 그냥 비슷한 차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번호판도 똑같았고 뒤에 우리가 붙인 스티커도 있었어. 100% 아빠 차가 맞아? 그래, 그럼 아빠가 출장 가기 전에 거기 잠깐 들러서 차를 놔두고 갔을 수도 있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남편의 차가 왜 아들 친구네 아파트에 있을까? 혹시 설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괜한 의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출장은 잘하고 있어? 별일은 없고? 응, 잘 있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당신 언제 들어와? 내일 모레쯤 들어갈 것 같아. 일이 좀 밀려서.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디야? 주변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 아, 잠깐 로비에 나와 있어. 회의 끝나고 방금 나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네. 그래,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남편이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친구네 집에 갔던 날짜를 찾아 영상을 재생했어요. 출장지에 있어야 할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 여자가 남편의 차에 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에 찍힌 여자의 얼굴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작년 학부모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이게 대체 뭐지? 저는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나 야근을 핑계로 자주 그 아파트를 드나들고 있었고 매번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어떤 날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가고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 영상을 여러 개 확인하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10년 넘게 믿고 살았던 남편이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어요.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던 남편의 개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고 거기엔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자와 찍은 사진이 유독 많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은지에게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그 여자와 연인 관계였고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가 우연히 이제 와서 재회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부모라는 관계로요.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날짜에 서울 시내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당연히 출장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계획적으로요. 저는 그 새벽에 혼자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울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을 배신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자연스럽게, 더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엔 밥을 차려주고, 자기 전에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래. 요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버티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척 연기를 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다 확보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야, 오늘 보고 싶었어. 너무 힘들다. 나도 언제쯤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혼 진행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이랑 땅이 있으니까 충분할 거야. 적어도 절반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그래도 아내 명의 재산도 있다며? 그건 어떻게 해? 걱정 마. 혼인 기간 중에 생긴 거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어. 글을 읽는 제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증여받은 집과 친정에서 받은 토지를 반으로 나누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네 아내는 의심 안 해? 전혀. 멍청할 정도로 착하고 순진해서 눈치도 못 채.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들키면 위자료 물어야 할 텐데. 괜찮아. 증거만 안 남기면 돼. 우린 조심하고 있잖아. 그래도 불안해. 빨리 정리하고 우리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잖아.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살림은 잘해. 애도 잘 키우고. 근데 그것뿐이야. 나는 네가 필요해. 나도 당신이 필요해. 우리 남편이랑은 진작에 끝났어. 형식적으로만 살고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게.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용만 하고 재산을 챙긴 뒤에 그 여자에게 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추적해보니 역시나 그 여자의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작정했구나. 남편은 이미 그 여자를 경제적으로까지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번 돈과 저희 가정의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꽤 많이 확보하셨네요.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금융거래 내역까지.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남성의 경제력과 외도 기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악질적이네요.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께 증여받은 집과 친정에서 받은 토지인데요. 증여 서류가 명확하고 증여자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써주신 손편지와 증여 서류를 모두 챙겨왔고 그것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니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그 여성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끝까지 감추고 싶었지만 법적 절차에서 어머니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재산을 노리는 계획과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 자식을 낳고 키웠다니.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절대 빼앗기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법원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가서 증언할게.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고 우리 아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 시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일단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반격할 타이밍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TV를 끄고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 요즘 많이 고민했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애도 이미 다 컸고.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짜 오래 생각했어. 우리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울며불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남편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나 봅니다. 정말 반대 안 해? 반대한다고 네 마음이 돌아올 것 같아? 억지로 붙들고 싶지 않아. 그래, 고마워. 현명하게 생각해줘서.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럼 우리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집이랑 토지도 있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변호사랑 상의해서 정하자. 법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 그게 좋겠네.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에게 내용 증명과 함께 소장이 날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소장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네가 원한 거잖아. 이혼. 이혼은 맞는데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당신이 나 모르게 외도했잖아.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외도 안 했어.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금융거래 내역까지 나한테 다 있어. 우리 법정에서 보자.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저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상간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들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와? 아빠랑 엄마가 당분간 좀 떨어져 있기로 했어.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났어? 그때 내가 본 게 맞는 거야?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아빠잖아.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제 변호사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혼인 중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그 말을 제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증여자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원고 개인에게만 증여된 특유재산입니다. 증여 당시 작성된 자필편지와 증여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써주신 손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편지를 꼼꼼히 읽었어요. 증여자의 의사가 명확하네요. 이 부동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부당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받은 건데.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확히 피고 개인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외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둘의 불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외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은지를 상대로 한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쪽 변호사만 출석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상간녀의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도 위자료 3천만 원을 명령합니다. 결국 남편과 은지는 합쳐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분할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저는 제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승소의 기쁨보다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크더라고요. 재판이 끝난 후에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회사에 충실히 다니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들 학교에서, 그리고 남편의 직장에서까지 난리였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대. 네? 왜요? 불륜 사실이 회사에 다 알려졌나 봐.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권고사직 당했대. 그렇군요. 전부 자업자 득이니까 괜한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이제 그 애는 상대도 안 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한 후에 아들이 집에 찾아와도 문전박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친아들이지만 며느리를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퇴근길에 집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초라한 모습의 남자였으니까요. 여보,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너가 왜 여기 있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남편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난 할 말 없어. 돌아가.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나 은지한테 쫓겨났어. 위자료도 못 주겠다고 난리 나서 결국 헤어졌어. 그래서 직장도 잃었어. 다시 취직하려고 했는데 나이도 있고 이쪽 업계에 소문도 퍼져서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 그게 내 잘못이야? 나보고 뭘 어쩌라고. 뭘 어쩌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바람 피우기 전에 나한테 기회를 줬어?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을 노리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할 때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늦었어. 다신 나타나지 마. 저는 남편을 남겨둔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아까웠었어. 알아. 베란다에서 봤어.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엄마가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건데. 나는 아빠 안 만날 거야.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 자격 없어. 엄마를 배신한 사람이잖아.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들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까 남편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남편은 직장도, 집도, 가족도, 연인도 모두 잃었습니다. 8천만 원의 위자료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반면 저는 조용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일했고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집에 오셔서 반찬을 해주시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너가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라. 어머니 덕분에 버텼어요.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너가 잘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옅어졌고 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었고 그 사이에 키도 훌쩍 커서 이제는 제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어요. 사실 전 남편에게서 가끔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에서는 승진을 했어요.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책임자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요즘도 자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고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차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 남편은 제 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차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어요. 여보, 제발 창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엄마, 신호 바뀌었어. 그냥 가.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차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혹시 새 남자라도 생긴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람은 당신이 피웠잖아. 거짓말. 난 다 알아.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서 나를 버렸다는 걸.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신 건지 눈도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제발. 남편은 아들을 보더니 표정이 무너졌어요.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그런 사과 받기 싫어요. 아빠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다시는 엄마랑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결국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아들들과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지켜줄 줄도 알고.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도 걱정하지 마.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완전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때의 배신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을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했습니다.